네, 지난주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 마지막 주라서 용기를 내서 하십시다. 자, 한 학기 동안 따라오느냐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요. 우리가 내가 하는 얘기들은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은 뭐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우리 책에 있는 얘기들을 내가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이 교재에 있는 얘기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20세기까지 하고 끝내는 것이 이 강좌의 순서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20세기의 소설, 시, 드라마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3시간인데 요 1시간 다음 주 1시간 하고 다음 1시간 하고 마지막 3번째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 종합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임스 조이스 하다가 끝에 조금 못해서 다음 주에 한다고 했는데 조이스가 20세기에 가장 큰 위대한 소설가다. 또 타임즈가 꼽은 20세기 가장 훌륭한 영향력을 끼친 1위의 작가가 제임스 조이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피네간스 웨이크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 근래에 블룸스데이라는 게 있죠. 블룸스데이 축제라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내가 이제 여기 어디 신문에 글을 썼는데 동네에 뭐 홍성 같은 경우는 역사 인물 축제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서 아일랜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블룸스데이 축제 같은 거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 나오는 그 주인공 블룸이 6월 16일 날 하루 동안 돌아다녀요. 6월 16일 날 더블린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소설 한 권이 다 채워지는데 이 소설을 축제의 장으로 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홍성 시내를 하루 종일 밤늦게 논일던 거리를 다 연결 지어서 그걸 축제로 구성한 거예요. 자, 제임스 조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이시안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조이시안들이 더블린에 모여들고 더블린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들에 대한 그 세미나가 열리고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더블린 거리를 돌아다니고 술을 마시고 또 조이스가 들렸던 찻집, 펍 이런 데를 들리는 전반적인 축제를 하게 되죠. 그날이 내일이네요. 6월 16일. 이 6월 16일을 블룸스데이라고 한다. 블룸이 왜 블룸스데이인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겠어요. 그래서 쓸 수는 없고 블룸스데이는 그 20세기 영문학의 세 장을 연 작가가 제임스 조이스라고 그랬죠. 이 율리시즈 1922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이 1922년에 발표된 율리시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6월 16일을 말을 해요. 이 소설 율리시즈는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블룸스데이는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이 이 소설 속에서 더블린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닌 행적을 사람들이 그대로 재현하면서 작가 조이스를 기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세계 엄청나게 많아요. 조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을 조이시안이라고 한다. 6월 16일은 한때 초등학교 임시교사였던 작가 조이스가 시골 처녀 노라 바나클이라고 하고 또는 바네컬이라고 하는데 시골 처녀 노라 바네클과 첫 데이트를 하는 날로 조이스는 이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소설에서 시간적
배경으로 삼았다. 이 조이스가 자기가 연애했던 첫날을 이 소설의 배경으로 깔은 것이죠. 이 노라 바네클은 조이스의 평생 반려자였어요. 2004년 소설 내용을 기준으로 블룸스데이의 100주년을 맞아서 더블린에서 사상 최대의 문학 축제인 리 조이스 REJOYC 리 조이스 더블린 2004. 그래 그때 나도 흥분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리 조이스 더블린 2004. 그러니까 다시 조이스를 가자, 조이스를 불러들이자 2004년 이런 거죠.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1922년 파리에서 첫 출간된 율리시즈는 작품성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꺼워요. 700몇 페이지 돼요. 방대한 양, 난해한 문장과 구성 때문에 읽기 힘든 소설 1번이 율리시즈예요. 외설 시비에 휘말려서 영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출간이 금지되기도 했던 작품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1904년 조이스 6월 16일 제임스 조이스와 노라 바너클이 처음 만났는데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싫은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이 율리시즈라고 그래.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뭔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겠으니까 소설을 끝내버린 소설, 더 이상 이와 같은 소설이 없다. 소설을 끝내버린 소설. 아일랜드 출신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1922년 파리에서 출간한 소설 율리시즈에 대한 평가예요. 싫은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소설을 끝내버린 소설, 이런 평가.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죠. 일단 어휘가 29,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16,000개는 한 번밖에 쓴 단어가 아니에요. 그 문장에 딱 한 번만 쓰였다. 성서 6,568개, 셰익스피어 2,100개보다 훨씬 많은 거죠. 영어와 게이러, 아일랜드 고유 언어예요. 영어와 게이러는 물론 18개 언어가 등장하고 조이스 문장의 특징인 합성어도 1200개나 나와요. 품사 전원의 고어, 옛날어, 폐어, 사라진 언어, 세속비어 은어도 아주 수두룩하게 이 작품에는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독자보다 석사 박사학위 논문이 많은 책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어요. 나도 석사를 이 사람 갖고 했으니까 난해해도 사람들은 소설 율리시즈를 아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이런 책 읽었어. 뻐기기 위해서지. 백치미의 대명사인 1950년대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즐겨 다닌 책이 율리시즈래요. 어려운 책인데도 율리시즈의 생명력은 어느 소설보다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이스 산업도 있어. 하도 조이스를 갖고 덜먹거리니까 그 조이스 산업이 있다. 해마다 6월 16일이면 내일이죠. 더블린에서는 조이스 연구자와 독자들이 당시 유행하던 옷을 입고 소설의 흔적을 더듬으며 여기저기를 누비는데 조이스와 동시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21세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6월 16일인가? 소설 출발 시각이 1904년 오전 8시예요. 주인공 스티븐 디들러스가 얘기를 시작하고 또 다른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이 부인과 딸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이 시각이에요. 두 주인공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8시간 동안 겪었던 일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조이스는 율리시즈의 영감을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호모의 오디세이와 평생의 반려 노라 바나클에서 얻었다고 그랬죠. 1904년 6월 16일은 20세 동갑인 두 사람이 첫 데이트를 가진 날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임시교사로서 지내던 조이스는 더블린에서 노라를 보자마자 빠져들었어요. 고국에 대한 사랑과 절망,
어머니 죽음에 방황하던 천재 소설가는 노라 덕분에 안정을 되찾았어요. 22살에 노라와 함께 고국을 등지고 평생 유럽을 떠돌았으나 더블린 3부작 뭐죠?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추상화, 율리시즈, 이 더블린 3부작이라는 대작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같으면 유명대학에 촉망받던 천재 문학도도가 초등학교만 나온 하녀와 평생 같이 갈 수 있을까? 또 편가르기가 기성세대 뺨치는 젊은이들이 세태의 한숨도 나오는 게 현실이죠. 어쨌든 율리시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품도 유세는 있기는 하죠. 조이스가 1939년에 또 발표했던 휘네간스 웨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율리시즈보다 훨씬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즉 65개 언어로 지어진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임스 조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소설, 즉 언어의 감옥에 갇혀있는 아주 그런 작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를 실험한 작가다. 이런 의미로 조이스를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버지니아 울프를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인데 얼마 못 살았어요. 한 41년, 여기 20년 한갑을 못 살았는데, 버지니아 울프. 1904년 이후에 그녀는 문인으로서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1904년 그녀의 오빠 토비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되고, 이들과 버지니아 언니 바네사 등과 연합을 해서 블룸스베리 그룹을 형성하게 되죠. 후일 토비의 대학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룬 이런 블룸스베리 그룹은 점차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예술가 집단으로 성장을 했다. 이 블룸스베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버지니아 울프의 집에 캠브리지 다니는 자기 오빠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 시대의 화가, 소설가, 시인 이런 아주 문인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버지니아 울프네 집에 모여가지고 예술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아주 큰 집단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 보면 버지니아 울프는 괜찮은 집안에서 이런 예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벌써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러 소설을 쓰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건 미세스 달러웨이, 또 투 더 라이트하우스, 오늘 이따가 좀 더 다시 볼 거예요. 내가 오늘 투 더 라이트하우스는 굉장히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작품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죠. 투 더 라이트 등대로 또 올란도도 있고 뷰티 인 더 엑스, 막간극이라는 게 있는데 뷰티인데 옛날에 연극과 연극 사이에 지루하니까 연극 중간에 끝나고 재미있는 남녀 얘기 같은 것들을 끼워 넣을 때가 있었죠. 고대에서 그게 이제 행간의 막이라 그래. 뷰티인데 막과 막 사이 이런 작품이 있어요. 더 이얼스라는 작품이 있고, 자 어쨌든 조이스의 영향을 받은 이 버지니아 울프는 의식의 흐름에 경향의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버지니아 울프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빨갛게 그 얘기를 써놨는데 한번 보면 울프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소설가들의 있는 그대로의 생활의 재현을 거부하고 새로운 실험적 소설 양식을 시도하였다. 그러니까 새롭게 뭘 의식의 흐름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녀는 이제 소설의 목적이 인간의 피상적 성격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소설의 목적이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마음속에 복잡한 심층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지나가는 생각들을 묘사해야 된다. 인간의 의식은 연속적인 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은 쭉 한 줄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으로 세분된 복합체라는 거다. 의식이 규칙적인 흐름이 아니라 사방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무질서하고 불연속적인 복합체임을 인식한 그녀는 이러한 의식을 담아내기 위해 새로운 소설 양식을 추구한다. 이게 뭐예요? 동시에 여러 생각이 막 오고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파편들을 막 적어 놓는 거죠. 이것이 의식의 흐름이다. Stream of Consciousness가 그렇다. 그런 거죠. To the Lighthouse, 등대로라는 작품을 먼저 한번 볼까요? To the Lighthouse는 울프가 그녀의 실험적인 소설 기법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그녀의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구성과 기법은 기존의 소설 양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종래의 소설들이 연대기 순으로, 시간의 순서로 일어난 사건의 순서와 인과율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다 할 사건이나 플롯이 발견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을 얘기했는데 스토리를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작품은 세 파트로 나눠요. 1, 2, 3부로 나누는데 1부는 여기에 나오는 램지 부인의 그 가족과 친지 또 아는 사람들이 별장에서 보내는 모습, 이것이 1부예요. 2부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별장 이야기를 나타내고 3부에는 별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 돌아온 램지 가족과 그들이 등대에 도달하는 모습 및 예술가 릴리가 램지 부인의 초상화를 완성하는 이야기를 이제 1, 2, 3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램지 부인은 아주 온화하고 화합을 중시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인 문화에 순응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녀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등대에 가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남편 램지, 아들, 딸은 등대를 찾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 램지는 과거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죠. 그런 램지는 부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등대에 자녀들과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끝맺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사실 안 읽어보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작품을 다른 건 몰라도 To the Lighthouse 읽어봤으면 좋겠고, 못 읽으면 영화도 있어요. 등대로. 이 영화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자, 이와 같은 버지니아 울프에 관한 얘기가 우리 교재에 한번 보세요. 교재 위에 한 7번째 줄에 있죠.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 was also attempting to explore the consciousness of her character, but she was not attempting to deal with so many types of people, situation as James Joyce was. 자, 버지니아 울프는 또한 attempting to 시도하려고 했다. explore 뭔가를 이렇게 개척하려고 했어요. The consciousness of her character. 그녀의 성격의 그 consciousness 의식을 탐색하려고 좀 개척하려고 또한 시도했지만 she was not attempting to deal with 다루다 취급하다. 그녀는 다루지는 못했다. 그렇게 많은 types of people, 그렇게 많은 형태의 타입의 사람들을 다루지는 못했고 또 그런 상황이죠. as James Joyce was. 조이스가 그랬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상황을
잘 다루지는 못했다. 그 다음 두세 줄 내려가면 To the light begins by present of family.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설명했던 얘기들로 이렇게 쭉 돼 있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뭐 올란도 하나 정도 이렇게 소개해 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지니아 울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영화로 To the Lighthouse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가보면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윌리엄 골딩이 있어요. 이 윌리엄 골딩이 있는데, 골딩의 로드 오브 플라이스, 파리대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무인도에 소년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 무인도에 몇 명의 소년들이 도착을 해서 어떤 문명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자, 로빈슨 크루소는 어떻게 됐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거기에 가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끝까지 사는 얘기죠. 이거는 배가 난파해가지고 무인도에 이제 그 소년들이 서로 나눠져 갖고 서로 싸우고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 보면 151페이지 Certainly the novel of William Golding do not share his hope. 자, his first novel, 그의 첫 번째 소설 and still his best는 아직까지도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이 소설이 is Lord of the Flies, 파리 대왕이다. which 그것은 describes how a group of English schoolboys are wrecked on desert island. 자, 그거는 묘사를 하는데 영국 소년들의 한 그룹이 are wrecked on a desert island. 사막에 이렇게 난파가 돼 있는 것을 묘사해요. 그리고 how the effect of civilization break down. 어떻게 그 문명의 효과가 다 파산나는지를 또 보여주고, 이 아이들이 와갖고 서로 패싸움으로 이제 편이 갈리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게 이거 보여주죠. They return to the essential animal nature. 그래서 그들은 return to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가 문명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그럴듯해 보였는데 무인도에 딱 도착을 하니까 다시 본능의 세계, 동물과 같은 애니멀 네이처의 본질적인 에센셜 애니멀 네이처로 그들이 되돌아가는데요. which is, 즉 그것은 for 골딩에게 있어 essential nature human, all human beings, 모든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죠. Lord of the Flies, 파리 대왕인데 미국에 가보면 디스커션하는 읽고서 토론해야 하는 책으로서 뭐 아주 명성이 높은 책이죠.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영화도 있어요. 영화로도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보면 조지 오웰이 있죠. 조지 오웰의 1984년 이 책이 있죠. 이제 이 책은 미래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되는데, 미래에 이제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빅브라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소설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과 같은 세계를 이렇게 예측한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보기에 핸드폰이 빅브라더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동선이 핸드폰으로 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시대의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핸드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조지 오웰의 1984 이 작품도 한번 꼭 알아뒀으면 하는 작품이에요.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영국의 드라마인데 영국의 드라마가 19세기에 와서는
크게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셰익스피어 시대의 그 화려했던 드라마의 시대를 꽃피우고 그 뒤에는 여러 사정상 좀 이렇게 번성기를 못 맞이했죠. 자, 그래 20세기에서 업소드 드라마 부조리극이라는 게 있죠. 사무엘 베켓의 부조리극이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 극작가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든가 조지 버나드 쇼라든가 J.M. 싱 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영국이라고 하지만 영국 옆에 있는 여러 번 얘기했던 아일랜드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한번 보고 20세기 현대 드라마의 대표적인 것은 업소 드라마, 그 부조리극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9세기에는 영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확 꼽히지는 못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무엘 베켓에 의해서 부조리 연극이 이제 갑자기 꼽히게 됐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작가들도 있었다 하는 정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운문을 사용한 시극은, 그러니까 운문이라는 건 시처럼, 그러니까 운을 맞춰서 하는 이런 시극을 운문을 사용한 시극이라고 시처럼 극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시극은 히랍과 라틴극에서 고대 그리스와 라틴 이런 데서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다. 영국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극작가들이 사용하였다가 이제 18세기로 이제 셰익스피어 18세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드라이든에게 이어지고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뭐 바이런 셸리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좀 약하죠.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도 테니슨이라든가 로버트 브라우닝 같은 사람들이 시인이지만 바이런 셸리 다 시인이죠. 테니스 시인이지만 극도 일부 썼다. 한편 19세기에 영국에서는 멜로드라마와 이거 잘못됐네. 멜로드라마와 이렇게 됐네. 멜로드라마와 해악극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에 유행한 멜로드라마들은 주로 정결하고 순수한 여성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나 결국은 악인의 죄악은 드러나서 응징을 받고 주인공은 고통 끝에 보상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틀을 고수한다. 해악극들의 경우에는 문학성이 된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20세기까지 별로 그 이후에 별 볼 일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정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조지 버나드 쇼인데, 이 사람은 해악을 많이 한다. 해악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뒤집어서 그것에 아주 아픔이 있거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조지 버나드 쇼는 그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노르웨이 입센의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도 영국의 현대극을 선봉해서 이끌면서 자신의 극적 세계를 추구한 자가 바로 조지 버나드 쇼다. 그는 사회주의자로서 아일랜드인으로서 영국의 기존제도, 사회적 편견 및 인습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궤변적 논리가로 기지와 풍자가 날카로운 사회 비평가였다. 그의 작품 중에 맨 앤 슈퍼맨의 서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쇼는 사무엘 버틀러, 쇼펜하우어, 입센, 니체, 바그너, 마르크스 등의 다양한 인물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그 희극의 사상 체제를 이룬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요거 하나만 하고 쇼는 일단 오늘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요걸로 보죠. 그의 극들은 정치, 경제, 사회, 재반 현상을 논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였는데 때로는 그의 철학적 주장이 궤변적 논리로 전개돼서 아이러니와 역설을 창출한다. 뭔가 얘기할 때 오히려 아이러니와 패러독스, 역술 같은 것을 역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가 다루는 주제는 종교. 종교도
매주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동안 죄를 다 용서해 줬고 그러니까 또 갔다 나와서 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또 이런 종교 교회가 또 죄 씻으면 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이런 종교 문제, 여성 문제, 교육 문제, 임금 문제, 자본주의의 부의 불균형 문제들을 다루고 또 그가 그려내는 작중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과 사상의 대변자일 수가 있다. 자, 이런 빨간 글씨 등을 한번 쭉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쇼는 이런 어떤 궤변이라든가 패러독스,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그의 연극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다가 영국의 드라마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